예, 첫 번째 프랑스. 러스트 프리뷰 프랑스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팀 기본 정보 이런 것 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선수진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뭐 예상 성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순차적으로 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한번 보시는데 기본 정보는 뭐 IIHF 랭킹 2025년 기준으로 14위였죠. 14위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음. 탑 16팀이 이제 톱 디비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거기 들어갈 실력은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좀 운 없으면 떨어질 때도 있고 요즘에 이제 뭐 오스트리아라든가 사실은 좀 하위권 팀들이 예전에는 이제 뭐 엘리베이터 팀 이래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런 팀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제 그런 영역의 팀보다는 조금 한 단계는 이제 실력이 반 티어 정도 높은 팀이라고 보시는데 요즘에는 엘리베이터 팀이라고 불릴 만한 상황이 좀 아니에요. 그냥 오스트리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오스트리아라든가 뭐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해 잔류를 한 적이 있고 요런 느낌으로 이제 좀 강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방심하면 떨어질 수도 있는 그 영역에 있는 팀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14위 뭐 수성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마지막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2002년 솔트레이크 뭐 사실 뭐 제목에 거의 스포일러가 돼 있지만은 24년 만에 올림픽 진출하는 겁니다. 이번에 솔트레이크 올림픽이 마지막 진출이고요. 최종적으로 솔트레이크 올림픽에서는 14위를 냈습니다. 요때는 이제 올림픽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지금이랑 진행 방식이 좀 달라요. 올림픽 이제 아이스하키 진행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다음에 원어원에서 한번 할 예정이고요. 기본적으로 좀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최종 14위에 끝났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가 슬로바키아랑 경기였는데 7대1로 패배를 하면서 결국 13위 결정전을 합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7대1로 패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14위가 됐죠. 올림픽 아이스하키 예선을 결국 거쳐야 본선을 진출하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냥 뭐 직행 팀들도 있지만 거기서 이제 최종 예선에서 4위를 했어요. 네, 최종 예선에서 세 팀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최종 예선에서 4위를 했습니다. 4위를 했는데 어떻게 올라갔느냐? 이제 그걸 이제 좀 경위를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2조 2위. 예.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2등 중에 제일 성적이 좋았어요. 이제 그 부분인데 IIHF가 지난 5월에 2025년 5월에 다들 기억하시고 뭐 저도 이제 요거 했던 내용 기억이 나는데 러시아 벨라루스 복귀가 결국 불허가 됐죠.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다시 복귀하려는 시도를 했었고 물론 벨라루스는 이전부터 이제 그 들어오는 게 불가능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그 러시아 벨라루스가 복귀하기 위해서 계속 시도를 했는데 계속 이제 의지가 올라왔는데 계속 이제 거절이 됐는데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3차 예선이었나? 그거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일정이 안 겹쳐가지고 뭐 벨라루스는 이미 이제 탈락을 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최종으로 왜냐면 얘네들은 이제 만약에 OK 선언이 되면은 본선에 이미 진출을 한 팀이니까 갈 수가 있었는데 결국 이제 뭐 둘 다 복귀 불허가 됐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결국 한 자리가 비게 됐고 그 과정에서 2등 팀이 정말 행운을 얻게 되는 상황이 됐죠. 2등 팀이 이제 이렇게 카자흐스탄, 프랑스, 노르웨이 이렇게 이제 세 팀이 있는데 어, 타이브레이크 예전에도 이제 제가 IIHF 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주니어 챔피언십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 조별 내 그룹 내 순위 근데 그룹 내 순위는 다 똑같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승점인데 승점도 다 똑같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승점도 다 똑같아서 세 번째 타이브레이크로 갔는데 그게 이제 득실 그 다음이 다득점이었는데 득실 다득점은 다 이제 프랑스가 앞섰습니다. 물론 이제 득실에서 이기면 다득점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올라가게 됐고 프랑스가 행운의 주인공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아이스하키는 사실 IHF 단위는 국제전을 합니다. 왜냐 우리 축구도 보시면 이제 국제전을 하잖아요. 그렇죠? 축구도 보시면은 이제 주기별로 이제 국제전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때는 이제 국제전을 하잖아요. 근데 아이스하키도 똑같아요. 이제 그게 언제냐고 하면 11월, 2월, 11월, 12월, 2월 뭐 이렇게 크게 들어가고 원래 이제 5월까지 하는 팀들도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세 개라고 보시면 좋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월에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2월에 국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12월 결과가 참 중요한데 12월, 12월, 11월, 12월 결과가 프랑스가 별로 안 좋았어요. 지금 보시면 프랑스가 이제 물론 덴마크, 노르웨이라는 이제 또 팀들을 잡기는 했지만 결국 이제 헝가리한테 패배를 했고요. 11월 국제전에서 12월 국제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탈리아랑 뭐 보시면 헝가리를 뭐 복수를 했는데
폴란드한테 슛아웃을 졌고 그리고 이탈리아한테 패배를 하는 그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따져보시면 11월 대회에는 사실은 이번 로스터 명단에 포함이 된 선수도 아름아름 출전을 하게 되면서 조금 이제 전력이 괜찮게 나왔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결과가 뭐 반반 같은 느낌이고 12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테스트성 목적이 조금 더 짙어 보이는 로스터로 나가게 됐었는데 결과가 더 안 좋았었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반반 같은 느낌이었고 썩 만족스럽지는 않은 결과가 아닌가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어쨌든 11월, 12월 결과가 이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프랑스가 소속한 조는 A조입니다. 원래는 이제 자동 진출이 이 팀, 그죠? 이탈리아가 이제 요 자리를 들어가는 예정이었었는데 프랑스가 들어가게 됐죠. 그죠? 자, 그런 과정이 되게 됐고요. 캐나다, 스위스, 체코랑 같이 한 조가 됐습니다. 뭐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필요가 없겠죠, 사실. 여기 이제 시드 13이라고 돼 있는 거는 2023년 랭킹 기반으로 이제 요거를 기반으로 올림픽 시드가 쫙 나오거든요. 올림픽 조별 예상.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순위 안에 들면은 자동 진출 확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프랑스는 13시드였었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맨 앞에 알려드렸던 2025년 랭킹이랑 다른 이유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역대 공식전 전적, 상대 전적 살펴보시면은 절대적인 열세입니다. 뭐 당연하겠죠, 그죠? 캐나다를 상대 뭐 10승 하기는 했는데 뭐 예전 기록들이 또 있고 하니까 10승 42패 5연장패 그리고 체코를 상대로는 1승 14패 그리고 스위스가 뭐야? 스위스죠, 스위스. 예, 오타. 18승 49패 2연장패이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팀을 상대로 정말 절대적인 열세입니다. 절대적인 열세.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뭐 결과 때 한번 말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로스터 발표를 했죠. 뭐 속속들이 최근 들어서 지난주 들어가지고 더 이제 쭉쭉 발표가 되면서 이제는 이탈리아 한 팀만 발표가 되면은 모든 팀이 발표가 되는 상황이 되게 되는데 어쨌든 프랑스 한번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골리진, 수비진 한번 보고 그리고 공격진 뭐 이런 식으로 보게 될 텐데 뭐 요래요. 뭐 전체적으로. 뭐 월드 챔피언십 많이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하죠, 사실. 다 그냥 한 번씩 본 이름이실 겁니다. 뭐 최근 몇 년간 월드 챔피언십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 선수들은 거의 다 한 번씩은 본 이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꼴리진 3명은 율리앙 홍카, 마르텍 네츠카르 그리고 앙투안 켈러. 이 백그라운드가 좀 특이한데 이게 스페인이랑 이제 이중 국적 가지고 스페인 출신한 홍카 같은 선수들도 있고요. 네츠카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체코 쪽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프랑스식으로 이름을 기입을 하지 않고 이렇게 꼴리진 3명이 형성이 되는데 11월, 12월 국제전에서 사실 균등하게 테스트를 해보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를 예를 들면 3경기씩 하니까 정말 넘버원 한 명을 정해놓고 2경기, 1경기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3명의 꼴리를 데려가가지고 1경기씩 다 뛰게 해보는 모양새였었어요. 뭐 중간에 이제 털려가지고 교체가 되는 그런 경기가 있긴 했었는데 이런 그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11월, 12월 국제전에서 어쨌든 조금 더 이제 익숙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좀 전략적인 픽이라고도 봐야 되는데, 좋은 모습을 보였던 건 네츠카르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노르웨이전에서 19세이브 셧아웃, 그리고 이탈리아전에서 38세이브 1실점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고, 물론 이제 켈러도 상당히 좋은 골인데, 네츠카르랑 켈러가 역시 좀 유력한 상황이지 않나라고 이제 11월, 12월 국제전에서 이제 결과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켈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월드 챔피언십에서 파피용 선수랑 이제 좀 주전을 양분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물론 파피용이 너무 지난 월드 챔피언십에서 너무 잘해가지고 좀 깜짝 놀라긴 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실 켈러를 조금 더 쓸 생각은 있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파피용이 잘해가지고 주전을 양분했다라는 거 하나 알려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사실 골문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감독의 본선 첫 선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첫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첫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첫 경기에서 또 이제 스위스를 결국 상대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또 뒤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결국 11월, 12월에 번갈아 가면서 3명을 썼기 때문에 실제로 3명을 보시면은 홍카 같은 경우에도 슬로바키아 리그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남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켈러라든가 누구냐
그 네츠카르 같은 경우에도 뭐 상위 리그에 쓰고 네츠카르 같은 경우에 NLA에 뛰고 있는데 이제 요런 그림이 보여줬기 때문에 누가 확실하게 무게를 딱 가져가는 옛날에 이제 프랑스 좀 오래전 옛날을 말씀을 드리면은 뭐 크리스토발 위에 같은 선수가 있어 가지고 뭐 이런 선수가 뭐 NHL에서 뛰었었고 이제 나이가 많아서도 이제 기량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정말 확실한 골리 옵션을 하나 넣고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좀 비슷한 골리 옵션들이기 때문에 이 감독의 그 주전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 첫 경기에서 요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고 뭐 이 관련 내용은 뒤에 조금 더 나오게 될 겁니다. 수비진은 이제 오비투, 보스크, 칸타갈로, 차키아치빌리, 그리고 크리농, 위고갈레, 엔초게베, 토마스티리. 뭐 여기도 이제 좀 칸타갈로, 차키아치빌리 이런 애들은 딱 봐도 이제 이탈리아 쪽에 뭔가 좀 들어간 그런 이름이기는 하죠. 뭐 유럽에서 사실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요렇게 8명인데 뭐 요 선수들도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월드 챔피언십 좀 보신 분들은 다 한 번씩은 들어본 이름이실 겁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옛날에 뭐 NHL에서 뛰었던 요한 오비투 같은 선수들도 뭐 이번에 소집이 됐어요. 최근에 이제 오비투 같은 경우에는 그 월드 일단 나이가 좀 많기 때문에 월챔은 또 이제 좀 안 나오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올림픽이니까 뭐 나오게 되는 그런 그림인지 않나라고 봅니다. 상위 리그에 뛰는 선수들이 생각보다 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보스크랑 갈레 같은 선수는 지금 리가에서 뛰고 있고요. 그 어디냐? 핀란드 1부 리그죠. 그죠? 게베랑 티리 같은 경우에는 NLA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상위 리그에 또 뛰는 자원들이 있다. 물론 이제 상위 리그에 정말 슈퍼 에이스급 핵심 자원으로 이제 용병으로 가는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위 리그에서 뛰고 있는 자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지난 월드 챔피언십에서도 갈레, 버스크, 게베 이런 선수들은 1, 2, 3라인이 좀 분산 배치가 되게 되면서 균형을 잡아주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과정을 이번 올림픽, 물론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뭐 오비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평소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제 해외 자원들이 더 들어오고 이런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라인에 조금 더 이제 든든한 라인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좀 분산돼서 실제로 이제 프랑스 리그 마그누스 선수들이 여전히 많이 포함이 돼 있는 게 프랑스이기 때문에 무시 없을 정도 수준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실제로. 자국 리그죠. 그러니까 프랑스 리그. 이제 그런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아마 좀 균형을 잡으면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뭐 이제 뒤에 이제 뭐 예상 라인업 제가 할 거예요. 생각보다 프랑스가 지난 월드 챔피언십 바라보시면은 슈팅 허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이제 지난 월드 챔피언십에서 227개 슈팅을 허용을 했는데 카자흐, 헝가리,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덴마크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느낌의 체급을 가진 팀들보다는 조금 덜 허용을 하는 좀 그런 경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수비적인 경기력 같은 부분이 좀 확실하게 게다가 수비진에서도 좀 이루어져야겠죠. 아무래도 골리진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상위 리그에서 뛰고 있지만 상위 리그 뭐 슬로바키아 1부 리그 성적으로 정말 쟁쟁한 팀들을 상대로 너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지 않고요. 그죠.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기본적인 수비 경기가 확실하게 바탕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력적으로 사실 다득점을 기대하기가 힘들어요. 아까 이제 보셨지만 캐나다, 체코 뭐 이런 팀들 상대를 하는데 스위스까지 상대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월드 챔피언십에서부터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5실점 정도는 기본적으로 주는 매치업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 정도로 스쿼드가 나와도 NHL 1군이 안 나오는 이 팀을 상대로 이렇게 이제 사이즈가 자주 나오는데 어쨌든 쉽지 않은 경기가 되는데 어쨌든 수비에서 빈틈의 최소화가 필수적이다라는 부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그림입니다. 공격진 14명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익숙한 이름 뭐 많이 보이시죠? 벨마르 NHL을 보시는 기준으로도 뭐 택시의 벨마르 그 다음에 누구냐 다코스타 같은 선수들. 다코스타도 뭐 예전에 NHL 뛰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국제 무대에서도 굉장히 이제 좋은 활약을 펼치는 선수들이 상당히 여기도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죠? 물론 이제 이름은 별로 익숙하지 않으실, 물론 이제 이것도 월드 챔피언십 많이 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제 뭐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또 이제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 공격진 14명은 쥐스탱 아다모, 피에르 에두아르 벨마르, 그리고 샤를 베르트랑 루이 부동, 케빈 보종, 그리고 스테판 다코스타, 오렐리앙 데이, 그리고 플로리앙 뒤에 딜런 파브르, 조던 페레, 앙토니 루슈, 니콜라 리츠, 샤샤 트레이 이렇게 14명입니다. 14명을 뽑았다고 그냥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그림이고요. 월드 챔피언십 출전 자원이랑 비교를 했을 때 14명 중에 10명이 선발이 됐습니다. 월드 챔피언십 나간 14명 중에 10명이 선발이 됐어요. 이번 대표팀에도.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더 이제 공격진 같은 경우에는 더 유사성을 느끼실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1, 2라인 센터를 다코스타랑 벨마르가 볼 예정입니다. 거의 100%이 두 명이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두 명 같은 경우에는 상위 리그 경력도 상당히 풍부하고 그리고 유형이 정말 180도 다른 선수죠. 다코스타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좀 작은데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득점형 센터로서 이제 정말 유럽 리그에서 아직도 호령하고 있는 선수고요. 벨마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이가 40세이지만은 여전히 이제 날카로운 수비 판단력 그리고 이제 수비 기어 이제 타이트하게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도 NLA에서 뛰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상위 리그가 어쨌든 경력이 굉장히 풍부한 1, 2라인 센터 NHL에서 실제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준 선수였었다라는 부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럽 상위 리그에서 굉장히 준수한 자원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베르트랑 같은 경우에도 스포르트 이거 그 어디냐 리가 핀란드 1부 리그 팀이죠. 이제 29경기에서 17포인트. 그리고 파브르 선수 같은 경우에도 핀란드 1부 리그 에세트에서 이제 16포인트 올리고 있고요. 페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흐라데츠 크랄로페가 이제 뭐 정식 명칭이긴 하죠. 근데 HK 마운트필드라고도 불리는 체코 1부 리그에서 12포인트 하고 있고요. 아다모 같은 경우에도 유크리트에서 37경기 10포인트. 뭐 준수한 자원들이 이제 외국에 포진이 된 선수들이 여전히 여기에도 많은 그런 자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이점은 같은 팀에 소속한 선수들이 생각보다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프랑스 리그에서 뽑아오니까 프랑스 리그에서 같은 팀에 소속된 선수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외국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도 같은 팀에 소속된 선수들이 좀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보종이랑 벨마르 같은 경우가 이제 NLA 야조아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같은 팀에서 소속이 돼 있고요. 그리고 부동이랑 아다모 같은 경우에도 리가 유크리트 부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원래는 ECHL 뛰다가 돌아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트레이랑 데이 같은 경우에도 리가 magnu스 그러니까 이거 프랑스 리그입니다. 그레노블에서 뛰게 되면서 같은 팀에 있는 선수들이 이렇게 좀 포진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렇다라는 거는 결국은 같은 팀에 있는 선수들을 또 조합이 제대로 이제 구축이 되지 않을 때는 같은 팀에 있는 선수들을 이렇게 만지작거릴 수 있는 그런 또 가능성을 암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이런 좀 특이점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좀 논란이 있었어요. 좀 빠진 선수들이 있죠. 그죠? 좀 빠진 선수들이고 팀 보정이라든가 피에르크 디베 이런 선수들이 이번 최종 명단에 선발이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보정 같은 경우에도 주네브 세브레트에서 뛰면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자원이고 실제로 충분히 국대에서 뽑히면은 올림픽 팀 기준으로 따져도 2라인은 충분히 뛸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근데 이 선수 뽑히지 않았고요. 그리고 피에르크 디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카이 있잖아요. 그죠? 이 두 명의 선수가 모두 뽑히지 않았는데 프랑스 감독은 사실 이 보정 선수가 뭐 언론 인터뷰에서는 좀 프랑스 감독이 나한테 좀 앙심을 품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좀 저격성 인터뷰까지 할 정도로 좀 사이도 안 좋고 이제 감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자기 기준으로는 내 하키에는 좀 맞지 않는 자원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이제 요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요런 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왜 우리가 NHL 같은 경우에는 정말 NHL 자원들을 즐비한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A를 뽑지 않고 B를 뽑았다라고 해서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 다들 실력이 높기 때문에 물론 이제 B가 이제 좀 팀에 떨어진 B가 실력 스킬 레벨이라든가 뭐라고 해야 되죠? 그 포인트는 훨씬 더 많이 뽑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A라고 해도 A는 이제 그 능력은 좀 적지만 팀 플레이어 이제 성향이 더 높겠죠.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실력 차이가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이제 NHL 리거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실력 수준이 높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프랑스 같은 팀은 그런 느낌이 아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갈 수 있는 최정예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탤런트 풀 기준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제 기준으로는.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이런 자원들이 선발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사실 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로스터에서 소속 선발 리그를 보시면은 이제 NLA 자원이 6명이나 되고요. 그죠? 상위 리그 자원이 많다라고 이제 결국 수비진이랑 그 공격진에서 둘 다 말씀을 드렸는데 NLA 리가 둘 다 포함을 하면은 그죠? 정말 유럽 최상위권 리그 아니겠습니까? 12명이나 됩니다. 포함 자원이. 그리고 이제 LM이 리가 magnu스 그러니까 프랑스 1부 리그고요. 7명. 당연히 제일 많죠. 그리고 체코 아이스하키 리그. 지금 이거는 이제 오비투가 아이스하키 리그 같더라고요. 원래 얘도 체코에서 뛰었나?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KHL, NHL, SL, 슬로바키아. 이제 이렇게 이제 팀들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KHL은 당연히 다 코스타겠죠. 그렇게 이제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자국 리그 선수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상위 리그 선수들도 당연히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괜히 이제 왜 우리가 프랑스라고 하면 하키랑 완전히 좀 동떨어 보이는 그런 이미지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약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이제 보고 넘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예상 라인업을 보면은 네, 요렇게 뭐 제가 이제 한번 짜 봤는데 1 라인에는 택시의 다코스타 베르트랑 요렇게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이게 요 라인이 올림픽 최종 예선에서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던 라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라인 그냥 그대로 구축할 거라고 보고 베르트랑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SZ에서 아까 이제 뭐 기록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좋은 스코어러로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들 뭐 경력도 꽤 많은 이제 요런 선수들이 들어가게 되는 1 라인입니다. 2 라인에 페레, 벨마르, 파브르 요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요 라인도 이제 월드 챔피언십 기준이라든가 요런 데서는 또 뭐 올림픽 예선도 그렇고 많이 기용을 했던 라인이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다코스타랑 벨마르가 1, 2 라인에 들어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좌우 윙을 이제 또 유럽 상급 리그 자원들로 채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3 라인의 부동이랑 아다모 아까 말씀드린 유크리트에서 들어갈 수 있는 조합을 집어넣어 봤습니다. 원래는 이제 아다모가 4 라인 센터 자원이고 사이즈도 좋고 해 가지고 4 라인 센터로 쓰면 괜찮긴 한데 리츠랑 르슈가 사실은 11월, 12월 이제 이 소집됐을 때 두 번 다 소집됐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올해 국제전에서 이제 요 두 선수가 같이 조합이 많이 들어갔고 좀 기대할 만한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뭔가 다크호스 공격력을 기준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좀 확실한 체킹 라인으로 부동이랑 아다모를 좀 집어넣는 방향으로 가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윙에는 이제 트레이 선수가 들어가게 되고요. 트레이 선수는 참고로 이제 그 감독의 동생입니다. 이것 때문에 또 논란이 좀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리츠랑 르슈는 그래서 같이 묶었고 부동이랑 아다모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라인에 갈레랑 게베는 사실은 지금 트레이 체제에서는 거의 1라인에서 나오는 경기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베 선수를 기준으로 갈레 선수 또 이제 사이즈가 크고 좀 수비적으로 이제 좀 탄탄한 경기를 할 수 있는 갈레 선수를 매치를 하면서 1라인을 구성을 해봤고요. 그리고 2라인에는 질보스크 선수랑 토마스 티리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둘 다 어떻게 보면은 또 상위 리그에 뛰고 있고 질보스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선수는 또 공격적인 능력 같은 부분도 나쁘지 않은 수비 자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HPK에서 1라인 수비수로 출전하는 경기들도 꽤 있거든요. 그 부분 이제 또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한 오비투 선수랑 차키아치빌리가 사실 지금 올해 리가 마그누스에서도 정말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대표팀 소집이 되면 다 이제 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아까도 이제 월드 챔피언십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비투 같은 선수들이 최근에는 안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이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상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뭐 월챔은 안 갈 때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빈틈이 생기면 차키아치빌리는 사실 2라인까지도 올라올 수 있고 그 역할을 좀 잘 수행할 수 있는 자원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뭐 수비진은 좀 많이 긁어서 갔기 때문에 이제 고런 느낌보다는 3 라인에서 오비투랑 같이 이제 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4 라인에 크리농이랑 칸타갈로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해 봤습니다. 골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츠카르 선수랑 켈러 요렇게 갈 예정인데 누가 확실한 넘버 1이라고는 좀 이야기를 하기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도 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보시면은 제가 뒤에 전략적인 기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될 예정인데 어쨌든 그런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어쨌든 저는 요렇게 그죠. 경기 출장할 수 있는 18명의 선수를 정해 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칸타갈로가 빠지고 이제 공격수가 1명 들어가고 그런 상황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주목해야 되는 선수는 택시에는 뭐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 다코스타입니다. 저는 왜 다코스타가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다코스타가 어쨌든 정말 프랑스를 진짜 대표하는 하키 스타이기도 하고 공격 기술이라든가 득점력 그리고 플레이메이킹 센스 그리고 시야 뭐 경기 공격진 차다 들어간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공격 기술에 대해서는 거의 유럽 탑 클래스의 선수라고 보시면 좋거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실제로 1라인에서 이제 기용이 될 예정이고요. 공격에서 정말 힘을 써주는 역할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KHL에서도 정말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고 있고 벌써 KHL에서 11시즌이나 뛰었습니다. 이 선수가. 500경기 이상 출전을 했고요. 정규 시즌 기준으로 요 이제 이 기록을 남기게 됐고 올해 앞토모빌 리스트에서도 33경기에서 29포인트나 올릴 정도로 여전히 이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당연히 네임밸류로 따지면은 이제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택시에가 더 좋다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 택시에는 기복 자체가 좀 큰 인물이기 때문에 다코스타가 또 베테랑으로서 이제 좀 보여줘야 되는 좀 안정적으로 스코어링 기여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KHL 역대 포인트 랭킹은 KHL 좀 재밌는 게 역대 포인트 랭킹을
원래는 정규 시즌만 우리가 포인트 랭킹을 집어넣잖아요. 근데 플레이오프까지 같이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KHL 역대 탑 10에 들어가 있습니다. 12. 이렇게 들어가 있고 나이젤 도즈가 550포인트. 이 선수는 이제 예전에 카자흐스탄 귀화를 한 선수였었죠. 그리고 카가를리츠키 선수가 540포인트, 그리고 다코스타가 523포인트로 통산 12위에 올라 있습니다. 근데 딱 여기까지 500포인트 이상 올린 선수들이에요. 그 정도로 어쨌든 다코스타가 이제 많은 업적을 쌓았다라고 바라보시면 좋기 때문에 다코스타의 이제 그 경기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격 찬스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히. 전혀 오지 않지는 않을 텐데 많이 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물론 택시에도 같이 해당되는 이야기죠. 같은 라인에서 뛰기 때문에 택시에 다코스타, 뭐 베르트랑까지 이제 이런 선수들이 결국 이제 이븐 스트렝스에서도 그렇고 파워플레이에서도 좀 공격의 키를 확실하게 줄 수 있는, 데미지를 그래도 좀 줄 수 있는 자원들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의 결과를 좀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가대표 레벨에서도 뭐 득점력이 그렇게 죽지는 않은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뭐 2024년 월드 챔피언십 같은 경우에도 경기당 1포인트 이상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올림픽 예선 같은 경우에도 3경기에서 5포인트나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커스테 역시나 역량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림픽 일정을 바라보시게 될 텐데 올림픽 일정은 2월 12일, 이거 한국 시각으로 다 적었습니다. 2월 12일 8시 10분에 스위스 대 프랑스 경기입니다. 이 경기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물론 당연히 첫 경기라서 중요한 것도 있지만 뒤에 또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게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2월 14일 00시 40분 프랑스 대 체코, 그리고 2월 16일 00시 40분 체코 대 프랑스, 캐나다 대 프랑스. 백투백 경기 이런 건 없죠, 그죠? 캐나다 대 프랑스. 이렇게 3경기가 예정이 돼 있고요. 어쨌든 스위스 대 프랑스 경기 한번 또 어떻게 폼을 열지 좀 지켜봐도 괜찮은 경기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주목할 필요의 매치업은 스위스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스위스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요, 일단 감독의 변수가 있습니다. 감독의 변수가 뭐가 있느냐, 요리크 트렐 감독이 NLA 주네브 세브레트 코치 및 감독 출신입니다. 올 시즌에 이 감독이 해임이 된 걸로 알고는 있거든요. 10월에 해임됐나? 이제 10월에 해임이 됐었는데, 일단 트렐 감독이 NLA에 상당히 조예가 있는 사람이다. 스위스 1부 리그에 조예가 있는. 그리고 이제 스위스 이제 뭐 뒤에 하겠지만,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구 리그의 상당히 비중이 크지 않나. 제가 아직까지 뭐 세보지는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큰 리그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리그에서의 친밀감, 아까 이제 뭐 로스터 프리뷰 과정에서 로스터 짚어드릴 과정에서 나왔었던 스위스 1부 리그 자원들 상당히 많죠. 6명이나 있죠. 네, 거기에다가 골리도 주전 골리까지 NLA에서 뛰고 있는 자원이 있다라는 거, 좀 표적 선발을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츠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네츠카를 첫 경기에 꺼내면서 좀 이제 익숙한 NLA 자원들을 뭐 많이 상대를 해봤던 선수는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노리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골리가 이제 좀 막을 거 못 막을 것까지 다 막아주면서 저득점전 끌고 가는 과정에서 다코스타나 이런 선수들이 조금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득점, 요걸로 이기는 패턴으로 가가지고 승점 3점을 따는 느낌까지. 뭐 승점 3점 사실 따기 어려워요. 네, 어쨌든 뭐 승점 1점이라도 따면은 그걸로써 이제 굉장히 또 좋은 상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또 조금 더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리크 트렐 감독의 이런 출신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지금 팀에 포함된 NLA 자원들이 다수 들어가 있다라는 거 상당히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상 성적은 뭐 어쨌든 큰 변수는 없을 거예요. 스위스를 행여 이제 스위스전 승점을 딴다라고 해도요, 제 생각에는 이제 A조 4위가 유력해 보이고요. 물론 스위스전에서 승점 3점을 따면은 아마 3위가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뭐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또 뭐 체코라든가 캐나다를 못 잡을 만한 팀의 사이즈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A조 4위가 될 가능성이 역시나 제일 높습니다. 이제 그 과정인데, 그래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조금이라도 시드를 올릴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조 4위라고 해도 플레이오프 예선 라운드를 한번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림픽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왜 우리가 축구 같은 경우에는 두 팀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좀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이 3등 중에서 좀 성적 좋은 팀 올라가는 뭐 그런 대회가 가끔씩 있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네 팀에서 조별 그룹 스테이지를 하면은 뭔가 두 팀이 올라갈 것 같은 이미지가 많이 잡혀 있잖아요. 근데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꼴찌를 해도요 한 번 더 기회가 들어옵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그 다음에 원어원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꼴찌를 해도 한 번 더 기회가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꼴찌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조 4위 중에서 성적이 좀 좋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이제 그거를 목표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고 IIHF 순위 타이브레이크는 역시나 똑같습니다. 그룹 내 순위 조별 예선에서 승점 몇 점 땄느냐 그리고 이제 득실 다득점 IIHF 랭킹 이제 요렇게 기준으로 이제 예, 아까 이제 뭐 보셨던 아까 이제 이 내용이 살짝 나왔었죠. 그 프랑스 자동 진출 관련할 때 이제 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를 위해서라도 사실은 정말 승점 1점 따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11위 11번째 시드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이제 12번째 시드보다는 그래도 좀 더 좋은 팀을 만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혹시 또 압니까? 뭐 덴마크보다도 시드 성적이 좀 더 좋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까 같이 표적 선발 잘해가지고 이제 좀 실리를 보는 그런 이득을 잘 취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건데 전력 차를 감안을 하면 사실 이탈리아도 그래도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뭐 NHL러도 좀 포함해 솔직히 덴마크도 승점 0점으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대회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보시면은 그래도 뭐 전력 조금 더 좋긴 하죠. 근데 이탈리아는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지만 승점 0점을 초과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거든요. 승점 0점을 초과한다라고 하면 이야기 안 되죠. 그러니까 승점을 딸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럼 프랑스랑 좀 비슷한 입장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이제 승점 0점으로 혹시나 나란히 섰을 때도 비교 우위에 조금 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이런 타이브레이크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그룹 순위 둘 다 4등, 그죠? 조별 예선 승점 둘 다 빵점이면 여기까지 동률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득실 다득점으로 갈리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적적으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라든가 기본적으로 수비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상위 리그 자원들이 여러 포함이 돼 있다라든가 이런 이제 변수들이 포함이 돼가지고 그래도 이탈리아보다 실점을 좀 덜하고 그래도 이탈리아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런 과정들에서 이 결과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프랑스 경기도 3패하겠지 정도로 이제 넘기시기보다는 좀 하나하나 좀 따져보시면서 보시는 것도 좀 재미의 포인트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오늘 프랑스 내용은 마무리를 하게 됐고요. 하나하나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아까 이제 최초에 말씀드린 대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제 그런 과정이 되게 될 텐데 그렇습니다. 이번 로스터 프리뷰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이탈리아 아니면은 덴마크가 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준비하는 기간 중에 이탈리아 스쿼드가 나오면 이탈리아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이제 뭐 덴마크는 이미 나와 있으니까 이제 이런 느낌으로 나오게 될 텐데 어쨌든 네. 앞으로의 로스터 프리뷰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